글로벌 경제 채널 서울경제TV. 안녕하세요. 뉴스마켓의 최리나입니다. 13거래일 연속 바이코리아를 외치는 외국인, 여기에 경기 회복 신호를 자꾸만 나타내는 중국. 이 두 가지 모멘텀을 등에 업고 코스피가 2,000포인트를 가는 것 아닐까요? 정말 그런 기대감이 나올 법한 것이 오늘 또 추가 상승하면서 이제 10여 포인트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새로운 시대가 열릴 가능성도 높지만 새로운 시대가 열리자마자 꺾이면 또 안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다른 시각들이 현재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플러스와 마이너스 요인들 2천을 둘러싸고 그런 시장 팁들을 마지막에 전달해 드릴 것을 약속해 드리겠습니다. 자, 간밤에 뉴욕 증시도 급등했대요. 우리도 2,000선에 바짝 다가서고 있는데 뉴욕 증시의 급등세가 간밤에 어떤 재료에 의해서 이루어졌을까요? 먼저 마감부터 챙겨드립니다. 네, 다우가 1% 가까이 올랐군요. 하루 만에 140포인트 급등시켰고요. 나스닥의 상승폭이 가장 컸습니다. 3,700선을 이미 회복해 놓은 상태. 나스닥은 13년 내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S&P 500 역시 1%가량 오르면서 200일 이동평균선을 회복시켜 놓았습니다. 자, 잠깐 차트를 좀 보시겠는데요. 자, 다우지수의 차트가 되겠습니다. 지금 하락으로 가려고 하는 차트를 확실하게 돌려 세우는 양봉이 어제 이평선 밀집 구간에서 지금 나왔고요. 사실 얼마 전에 단기적으로 좀 안 좋은 그런 크로스가 났었었는데요. 다시 한번 전일 간밤에 이렇게 양봉을 세워주면서 조금은 추세를 빠르게 반전시키겠다 하는 신호를 보여줬습니다. 자, 나스닥은 13년 내 최고치 한 번도 보지 못한 종가를 어젯밤에 보여줬다는 얘기고요. S&P 500 역시도 1%가량 반등하면서 중요한 자리에서 21선 살려놓는 그러니까 안 좋은 그런 데드 크로스가 날 뻔한 상황에서 아주 중요한 양봉을 먼저 뽑아주었습니다. 자, 오늘은 유럽은 생략하겠는데요. 유럽은 의외로 조금 QE 축소 관련해서 불확실성이 커지자 좀 흔들리는 모습이 있었지만 또 큰 폭의 밀림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존 윌리엄스 샌프란시스코 총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8월 고용지표, 우리 시각으로 주말에 나온 미국의 고용이 상당히 부진했지만 전체적으로 고용시장은 꽤 괜찮은 진행을 보이고 있다라면서 자신도 9월 FOMC에서부터 양적 완화 규모를 줄이는 것에 찬성한다라고 지지표를 보냈습니다. 이분은요. 존 윌리엄스는 원래 양적 완화 지지론자입니다. 시장에 돈을 많이 풀어주고 경기 부양을 시키자라는 쪽의 분이신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것은 그것도 바로 직전에 고용지표가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9월부터 시작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아무래도 9월 FOMC 회의에서부터 테이퍼링은 시작될 분위기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번 주 그 어떤 일정보다도 시리아 사태 관련 프로세스가 되겠죠. 미국 상원에서요. 시리아 관련 군사 제재안을 11일 정도에 상정을 시킬 예정입니다. 상정한 다음에 표결이 이루어질 경우 그 다음이 이제 하원에서 도장을 받으려고 하원에서의 상정과 표결 처리가 순서대로 진행이 될 텐데 먼저 상원은 일단 될 수 있다는 분위기거든요. 하지만 또 모릅니다. 상원은 일단 11월 투표와 상정 같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재밌는 분위기가 하나 나왔습니다. 앞에 이제 밑에 러시아 관련된 자막이 나오고 있을 텐데 이런 러시아 관련된 재무장관 발언으로 인해서 시리아 사태가 조금 반전될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시리아의 화학무기 통제권을 국제사회에 이양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시리아가 화학무기 사용하는 그런 모든 권한을 국제사회에 그냥 우리 다 넘깁시다라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이 얘기는 즉슨 시리아 사태가 정치적으로 혹은 평화적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생겼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제 뭐 공습하고 폭격하고 전쟁 나고 이런 게 아니라요. 뭔가 잘 그냥 물밑에서 슬그머니 해결될 가능성이 갑자기 생기게 됐다라는 거. 이 분위기 파악하셔야겠습니다. 그러니까 뉴욕 증시가 간밤에 급등한 데는요. 앞서 중국의 수출 지표가 좋은 중국발 엔진도 강했었지만 플러스 거기 위에 좋은 슈퍼차저 튜닝이 됐다면 그 튜닝 소재는 바로 시리아 재료라고 읽으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오늘 뉴욕과 유럽 이 정도로 잠깐 정리를 해보고요. 오늘 밤에 이벤트라면 이벤트가 하나 있죠. 바로 애플에서 신제품을 공개하게 됩니다. 새 스마트폰 아이폰 5S 후속작과 더불어서 이제 저가형 아이폰 5C도 오늘 밤 공개할 예정인데 뭐 어느 정도 뭐 색깔이 뭐 5가지다 인터넷에 여러 가지 사실이 이미 유포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월가는 관건이 이게 이제 가격이 얼마로 잡히느냐 그 가격이 관건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저가형이니만큼 저가형이 얼마 정도의 물건으로 나올까 이것도 관심사가 되겠죠. 일단 전문가들은요 애플의 주가 전망을 상향 조정하는 분위기였고요. 간밤에 잠깐 이것이 이제 애플 차트가 되겠는데요. 애플 주가도
380불까지 밀렸었던 애플 차트가 쌍바닥을 찍고 이제 거의 500불까지는 일단 회복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아시아 증시 볼까요? 전일 우리도 그럭저럭 잘 상승을 했지만 전일 일본이 올림픽 유치에다가 지표 호조 2%대 중반에 급등을 했었습니다. 일본 먼저 보고 더 궁금한 중국장도 보기로 하죠. 자, 먼저 일본 니케이 상황입니다. 일본 니케이가요, 1% 가까이 오르면서 14,339선 정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일본 참 대단하죠. 어제 올림픽 특수에 대한 기대감, 이것으로 인해서 경기가 상당히 더 좋아질 것이다. 2분기 GDP 수정치도 잘 나왔고요. 경상 흑자 규모도 예상을 뛰어넘은 상황에서 오늘 추가적인 상승이 나옵니다. 전일 사실 차트적으로요, 14,200라인을 회복했었는데 이제 이전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14,500라인까지도 무리가 없어 보이죠. 만약 그걸 뛰어넘는다면 그 다음은요, 15,000 또 16,000 부근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까지 일본은 또한 추가 상승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 되겠고요. 자, 이번엔 문제 중국장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문제라는 의미는 나쁜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시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전일 3.3%나 급등하면서 이제 중국이 2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2100선에서 상당히 조금 기간 조정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의외로 매물 소화를 빠르게 해내고 있는데요. 그 뒤에는 경기 회복 신호라는 지표 호조세가 있었었죠. 여기서 이제 추가 상승합니다. 2218선 오늘 6포인트가량에 불과해 보여도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거래가 좀 실렸으면 했는데 어제 엄청난 거래가 실렸더라고요. 잠깐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의 상승이 바로 이 상승입니다. 재밌게도요, 8월 중순에 한번 주문 실수로 추정되는 물량 때문에 한번 급등을 했었어요. 이때 고점이 2198.85포인트였었는데 이미 2200선을 뛰어넘으면서 8월 중순 주문 실수를 뛰어넘는 급등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주 지금 가볍게 계속 차곡차곡 올라가는, 상식적으로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이전 4월달 바닥 따지기까지 거의 다 온 상황이고 이제는 2300라인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죠. 앞서서 이미 수출과 물가 지표가 다 청신호를 보인 데다가 오늘 또한 지표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지표가 되겠는가? 자, 통-CD로 한번 그 지표 예정된 일정들을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자,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의 8월달 지표, 오늘 세 가지가 동시에 나옵니다. 산업생산, 고정자산 투자, 소매 판매가 되겠는데 옆에 괄호로 표시한 것은 8월달 예상치입니다. 산업생산이 한 10% 가까이, 고정자산 투자가 20% 약간 상회하는 정도, 소매 판매가 13%대 초반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요. 여기서 눈여겨볼 만한 딱 하나의 지표를 꼽으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산업 생산을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딱 한 달 전, 그러니까 지금 오늘 나올 게 8월 지표인데요. 7월 지표에서 다 예상치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지만 한 가지 독보적으로 좋았던 지표가 바로 산업 생산이었기 때문입니다. 산업 생산이 7월부터 두 자릿수대로 11%대 상승세를 보이면서 중국 지표가 그 뒤로 급격하게 좋아지기 시작했었는데, 물론 중국의 수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왜 자꾸 중국의 수출을 떠드느냐? 6월 달에 중국 수출이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인가 줄었었어요. 그래서 중국이 이제 수출도 안 되고 어떻게 라고 했었는데 곧바로 7월에 늘고 이번에 8월에 훌쩍 예상보다 더 많이 수출이 2개월 연속 늘었기 때문에 중국 경제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 모든 어떤 분위기의 처음 시작을 7월 산업 생산부터 만들어주고 시작했기 때문에 그 바통을 오늘까지 특별히 산업 생산이 잘 이어받을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자, 이번엔 일본, 중국 다 봤으니까요. 우리 장을 한번 보자고요. 코스피가 얼마나 2000포인트에 근접해 있을까요? 1985선입니다. 오늘 장중한 때 1988까지 갔었거든요. 분봉 보시겠습니다. 자, 코스피가 시가는요, 1979포인트로 기억합니다. 제가 개장하면서 방송했었는데 1980선 언저리에서 출발했었고 바로 회복을 좀 했었어요. 약간 주춤하다가 다시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아마 이 정도 포인트, 10시 이 정도 구간을 1988포인트 갔던 구간이라고 인식하시면 좋겠고요. 약간 상승폭이 줄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럭저럭 1980선은 지키면서 중후반대까지는 다시 올라오는 분위기도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시가는 1979선이었는데 1980에서 지금 많이 움직여주고 있죠. 어제 종가보다도 10포인트가 위쪽입니다. 자, 코스피 수급 보여드립니다. 외국인이 13거래일 연속 사고 있는데 3,144억. 어제 얼마 산지 아세요? 일단 기관 팔고요. 개인 보나마나 많이 팔고요. 자, 일단 한번 보자고요. 수급 상황을 한번 살펴드리겠는데 전일 외국인들이 6개월 반 만에 가장 많은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5,677억 원 현물에서 순매수했고요. 그 전에 잘 생각해 보시면 어제가 이제 이번 주 첫 거래일이었죠. 오늘 화요일이니까요. 금요일 날 5,000억, 목요일 날 5,165억. 다 필요 없이 이 이틀만 봐도 1조를 샀었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에.
어제 5,600억 사면서 3일만 1조 5천억 이상을 담았어요. 오늘 또 삽니다. 4거래일 동안 2조 넘게. 그러니까 최근에 평균이 하루 한 5천억 정도가 기본이고 아직까지 오전장이 다 흘러가지 않았음을 감안했을 때 오늘 또 5천억을 살 가능성 충분히 있어 보이죠. 선물도요. 어제 살짝 팔았습니다만 원래 개인들이 어제 선물을 조금 받아줬거든요. 오늘 다시 선물도 동반해서 매수하는데 선물 매수도 지금 한 3,500개 육박하게 매수세가 잡히고 있습니다. 잠깐 선물 차트 좀 보여드릴게요. 코스피 2000 할 때 선물 쪽에서 많이 거론되는 지수대가 하나 있어서 그렇습니다. 바로 260대가 되겠는데요. 지금 이미 261.05를 찍은 상황이죠. 지금 일봉을 보고 계신데요. 이미 코스피 200 지수 선물에서는 260 라인이 지금 터치가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보셔야겠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아마 추석 선물을 주려 하지 않은가 이런 아주 추가적인 강세장에 베팅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와 있는데요. 그 근거로는 외국인들의 지난 6월 선물 옵션 동시만기는 3월, 6월, 9월, 12월 이렇게 1년에 3회 배수로 4번밖에 없는데요. 이제 이번에 9월이니까 선물과 옵션의 동시만기일이고요. 바로 직전은 6월이었죠. 6월 동시만기 이후 지난주 금요일까지 외국인들의 선물을 순매수한 누적 규모가요. 27,700계약을 넘어섰습니다. 이건 역사적으로 유례없는 일이고요. 물론 2만 계약을 넘은 적은 몇 번 있었지만 이게 2008년 10월 이후 가장 많은 강한 배팅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외국인이 쉽사리 자금을 빼내간다든지 그러지 않고 꾸준하게 한번 길게 아주 정말 제대로 강세장에 배팅이 들어올 수 있다는 신호. 이렇게 해석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파생 잠깐 짚어봤고요. 자, 이번엔 코스닥 한번 가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오늘도 지지부진합니다. 1포인트밖에 오르지 않아요. 그래도 사흘 만에 일단 반등이긴 하니까 반갑긴 하네요. 520선. 어제 520포인트, 520점 몇 가지 밀렸다가 520선 가까스로 좀 지켰었는데 오늘 일단 반등을 미미하지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분봉 재미없겠지만 한번 훑어다 보자고요. 네, 역시 소수점이 나오는 거 보니까 그다지 큰 흐름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시가보다도 오히려 지금 현재가가 조금은 낮은 모습. 물론 그래도 플러스니까 오늘 시가에서 꽤 괜찮은 진행을 보였습니다. 시가에서는 0.5% 정도 상승이었는데 지금 상승폭이 한 절반 정도는 반납이 됐군요. 자, 코스닥의 수급 상황입니다. 오늘 다행히도 외국인이 조금 사줍니다. 그러니까 결국 종합해보면 외국인은 현물과 선물을 살 뿐만 아니라 코스닥까지도 오늘 같이 사주고 있고요. 코스닥 기준 외국인은 3거래일 만에 매수 컴백이 되겠습니다. 기관이 많이 파는 게 역시 제가 계속 외쳤었는데 이 부분의 수급 고임이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거의 600억에 육박하는 많은 규모의 580억 이상의 순매도를 보였었는데 오늘까지 연속적인 기관의 제법 많은 매도 물량이 쏟아지고 있어서 코스닥은 압박을 느끼는 분위기입니다. 자, 이번에 원달러 환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원달러 환율이 1원 50전 정도 하락한 1,085원 30전인데 일단 추가 하락을 하고 있죠. 근데 잠깐 차트 보시면요. 오늘 잠깐 하락폭이 좀 많이 줄어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장중한 때 상승 전환까지도 했었습니다. 물론 개장가는요. 4원 정도가 빠진 거의 5원 가까이나 하락한 1,082원 10전 상당히 아래쪽에서 출발했었죠. 이것은요. 여기인 NDF 쪽에서 달러화가 상당히 좀 약한 모습을 보였어서 그대로 연동되면서 NDF 여괴를 반영해 5원 가까이 급락해 출발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거의 사실 1,082원이니까 1,080원을 위협했었는데요. 낙폭을 점점 줄이다가 심지어 상승 전환, 지금은 상승 전환까지는 아니지만 낙폭이 한 2원가량 1원도 안 되게 조금 미미한 상황으로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자, 반반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잠깐 분석을 좀 도와드릴게요. 이것이 지금 달러 인덱스 차트가 될 텐데요. 이걸 좀 보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달러화가 한 81.35 내지는 83을 넘지 못하고 다시 아래쪽으로 꺾이고 있는 이유로 일단 QE 축소 관련된 기대감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 꼽히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즉슨 9월 달에 FOMC를 통해서 양쪽 완화 축소를 할지라도 그 규모가 상당히 조금 미미할 것 같다라는 분석 속에 달러 매수세가 조금 꺾이는 그런 분위기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무엇보다 달러화 가치가 이렇게 떨어지니까 달러 자체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주식처럼. 근데 달러가 별로 매력이 없네. 왜 이렇게 자꾸 가치가 떨어지지? 라고 하면서 다른 통화들을 사게 됩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한국의 통화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어려운 용어로 달러 캐리 트레이드라고 합니다. 달러를 팔고 다른 통화를 산다라는 건데 그러한 달러 캐리 트레이드의 확산이 되면서 우리 원화 쪽으로 매수세가 유입되자 원달러 환율이 하락, 다시 말해 원화 가치가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자, 9월달 약달러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 원달러는 더 가파르게 내려가면서 원화에 대한 매수세가 붙고 있고요. 또 한 가지, 그럼
여기서 어디까지 꺾일 것인가? 자, 한번 보세요. 5월 저점이 사실상 이미 다 열리고 있는 상황이죠. 이때도 양봉으로 말았기 때문에 이날 종가는 1,091원이었고요. 바로 이전에 직전 종가 기준으로는 1,086원 50전이 저점입니다. 오늘 1,085원, 장중한 때 1,081원까지 갔으니까 오늘이 5월 저점을 깨는 그런 아주 중요한 날이 될 텐데요. 어디까지 빠질까요? 이런 아주 상식적인 질문을 하실 수가 있겠죠.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시리아 관련된 사태를 좀 주목해라. 11일 날 상원에서 이 시리아 군사 제재안을 상정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시리아 사태가 만약에 진짜 전쟁이 나게 되면, 미국이 군사 개입을 하게 되면 안전자산 통화인 달러화에 다시 한번 매수세가 붙을 거고요. 그 얘기인즉슨 원화 가치가 조금 약화되는, 다시 말해 원달러 환율이 재차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시리아 사태를 보시고요. 두 번째의 경우에는 FOMC입니다. 결국에 아무리 매수세가 매입 규모가 줄어든다라고 해도 FOMC 회의 이후에는 양적 완화 축소 때문에 달러화가 다시 강세로 돌아설 것이다. 결국 시리아를 잘 보시고요. 두 번째로는 FOMC 회의를 보시면서 달러화가 얼마나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올 수 있는지, 그 내려가는 포인트로는요. 1,070선 중반까지는 조금 더 밀릴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 달러는 상당히 중요한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좀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곧바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 모습 보여드립니다. 삼성전자가 벌써 닷새째 상승이에요. 조용히 140만 원 근처로 가죠. 138만 5천 원 하고 있고요. 현대차가 25만 원대 언저리에 있고 기아차도 6만 8천 원 언저리에 있습니다. 오늘 모비스가 약간 눌리지만 29만 원대면 거의 박스권 상단 부근까지는 오는데 성공했네요. 자, 이 중에서 누가 가장 강하죠? 포스코가 이제 33만 원대 안착에 들어갑니다. 오늘 철강주 흐름도 잠시 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종목 시가총액 상위주 가운데 더 볼까요? LG화학이 미국 배터리 공장에 약간 가동이 중단됐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아주 안 좋은 사고가 났던 건 아닌데 중간에 미국 당국하고 약간 화학 제품 관련해서 승인을 받는 그 기간 때문에 약간 중단이 됐다고 합니다. 큰 악재는 아닌 가운데 일단 추가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신한지주는 오늘 장중한 때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만 상승폭이 다소 줄어 있습니다. 어제 SK하이닉스가 5% 급등했었죠. 아주 다행이었었습니다. 최근에 조금 급등락을 하고 있는데 5% 급등 이후에 1% 추가 상승, 28,000원대 중후반까지 SK하이닉스도 정말 중국 공장 화재 이후에 되살아났네요. 한국전력이 조금 조용하고요. 하지만 3만 원대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 눈여겨 보여집니까? 아까는 포스코, 이번 판에서는 현대중공업, 잠시 후에 철강과 조선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동차 부품 주건을 다시 시작한 종목들이 많아요. 성화하이텍이 한 6, 7% 정도까지 급등했었는데 상승폭을 다소 줄인 게 4%대고요. 한일이화 차트 한번 열어보죠. 한일이화는 여러 차례 언급을 좀 드렸었습니다.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내고 나서 약간은 흔들렸던 한일이화가 역시 강한 종목은 눌릴 때 사면 반드시 다시 튀어 올라온다라는 것을 보여줬죠. 이때 윗꼬리가 어닝 서프라이즈 이후에 달렸었고요. 약간 좀 기는 듯하고 어제 매물이 좀 나왔는데 곧바로 어제 매물을 모두 소화하는 오늘 급등세가 나타났습니다. 한일이화 역시 강하군요. 그 밖에 다른 화신, SL 같은 종목들도 모두 다 2%대, 그리고 만도도 어제 물량이 좀 나왔지만 다시 13만 원대는 회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가 금융주 가운데 특징주 가운데 좀 보겠습니다. 먼저 KB금융이 되겠는데 오늘 주문 실수가 나온 종목의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두 종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KB금융이거든요. 장중에 한 번 하한가 주문 실수가 나왔습니다. 저가 31,100원. 이게 이제 하한가까지 내려갔었는데 주문 실수로 추정되지만 사실상 ELS 관련해서 조금 의도적인 것 아니냐 이런 약간 조작설도 지금 일단은 분분한 상황입니다. 어쨌거나 지금은 큰 변화 없는 가운데 오늘 장주 아주 잠깐 하한가를 갔었다는 해프닝 전해드리고요. 이와 정반대 패턴의 주문 실수도 있었습니다. 바로 현대하이스코어에 관해서인데요. 현대하이스코어는 오늘 장중한 때 상한가를 잠깐 갔다 오기도 했습니다. 고가가 51,400원. 현재가는 소폭 오르는데 그런 해프닝이 있었다는 거 좀 공유를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곧바로요. 철강주 한번 가보겠습니다. 현대하이스코어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현대하이스코어 하면 동국제강을 지금 시장에서는 좀 떠올려 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포스코가 시작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더 강한 건 뭐죠? 현대제철입니다. 잠깐 현대제철 차트와 현대하이스코어, 동국제강 차트 보겠습니다. 현대제철은요, 이미 8만 원대를 넘어섰고요. 이런 200일선을 뚫자마자 더 강한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조용했었지만 약간 현대제철보다 느린 듯하지만 올라오는 현대제철 차트도 보여드렸고요. 아까 한일이화 생각하시면서 비슷한 차트로 현대하이스코어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급등했었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상한가 주문 실수라고요. 느리지만 계속 아주 꾸준한 상승세를 현대하이스코어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바로. 이렇게 급락을 했다가 바로 이렇게 그 다음날 급등을 하는 그런 패턴. 바로 이것이 오늘 한일이화에서 나오는 패턴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강한 종목들은 슬쩍 이렇게 밀렸을 때 아래
아래쪽에 걸어 놓으시면 바로 그 다음날 수익이 나는 구간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철강주가 상승하는 원인은 잠깐 짚고 넘어가면요. 일단 원화 강세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굉장히 부담을 좀 덜 수가 있고 중국에서 철강 가격, 제품 가격이 오르고 있다고 해요. 열연, 냉연 가리지 않고 말이에요. 모든 것이 모멘텀을 띄워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건설 보죠. 어제 대림 산업이 5%나 급등했었습니다. 차트 보시면 거의 박스권 상단에 가 있는 대림 산업 차트가 보이는데 오늘 약간 눌리고요. 재밌는 거는요. GS건설은 드디어 4만 원대가 보여지고 있어요. 재밌는 거는 삼성 엔지니어링인데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최근에 대림 산업 차트는 요런 모양이고요. 자, 조금 더 키워보죠. 대림 산업 차트는 요런 모양. 사실상 신고가를 쳐나가는 그런 패턴이고요. 현대건설 밑에서 급하게 연속적으로 올라오는 패턴. 현대산업도 비슷하고 삼성물산도 비슷합니다. 삼성물산 약간 더 빠른 느낌이죠. 근데 문제 종목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이거랑 비슷한 패턴? 네, GS건설이 있죠. GS건설은 많이 올라왔어요. GS건설은 여기까지 올라왔고 사실상 201선은 눈앞에 두고 있는데 반해서 삼성 엔지니어링은 파란 선도 못 넘긴 채 가장 부진한 모습입니다. 전문가들은 별로 안 좋대요. 기술적 상승 이상의 아주 탄력적인 반등, 다른 건설주처럼 나오기 어렵다고 합니다. 수급이 조금 일관적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고요. 오늘 시장의 중심에는 이 종목은 얘기를 꼭 해야겠습니다. 바로 조선입니다. 조선. 어제 현대중공업이 거의 5% 급등을 했었고요. 오늘 추가 상승을 현대중공업 쪽에서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어제 또 5% 정도 급등했었던 대우조선해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두 종목만 잠깐 보시죠. 오늘 한진중공업도 들썩이고 있긴 한데 자, 대우조선해양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쑥 올라오더라고요. 자, 어제 이렇게 쑥 한번 올라왔었는데 오늘 약간의 갭상승. 자, 이런 종목을 이제 기다렸다가 살려고 하니까 주질 않는 거죠. 기다리면 그 가격 조정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약간의 갭상승 이후에 이렇게까지 추가 상승시킵니다. 어제 안 사면 어렵다라는 얘기고요. 자,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심각한 상승을 보이고 있죠. 사실 시작을 한 22만 원대에서 다시 시작했다라고 봤을 때 최근의 상승이요. 어제 5% 급등 그리고 역시 갭 상승 이후에 오늘 다시 당기면서 25만 1,500원까지 당겨 올렸습니다. 전문가들은 현대중공업 정도는 조금 부담스럽지만 삼성중공업의 경우에는 너무 기다리지 말고 일단 음봉 맞으면 슬쩍 조금이라도 담자라는 다소 상이한 그런 매매 방식을 제시하고 있어요. 현대중공업은 조금 조정을 기다려야 되지만 삼성중공업은 슬쩍 담자. 추격 매수해서 한꺼번에 무조건 다 담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너무 어떤 큰 폭에 싸게 살려고 하면 조선주를 못 잡을 수 있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 조선기자재주 보겠습니다. 자, 조선기자재주 현진 소재가 오늘 상한가예요. 이쪽 분위기 잘 보셔야겠습니다. 한국카본도 4%대, 태광도 한 4%가량, 전광밴드 3%, 두산엔진도 아시죠? 조선 선박의 엔진 만드는 또 두산그룹주가 최근에 좋아요. 한 판 더 있습니다. 조선기자재주 가운데 오늘 특별히 숨은 조선주로 추천이 나온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이쪽도 지금 풍력 관련해서 다 좋은데 동성 화인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잠깐 이 종목 차트를 좀 보여드립니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이 공유를 하고 싶은 부분이요. 조선주는 비싸서 못 사셨고 조금 늦었다 생각하시는 분들 중소형주 가운데 조선 관련된 종목들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조선 LNG선 있죠. 거기 안에 본행제를 만드는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오늘 이미 약간 상승이 나왔지만 약간 윗꼬리가 달립니다. 오늘 정도 현재 가격에 매수해 주시면 좋겠고요. 10,000원 정도까지. 크게 보면 박스권이잖아요. 이전 고점 10,000원까지는 무리 없다라고 하고 이전 저점이라 할 수 있는 7,800원 손절가 놓고 조선 기자재주인 동성화인텍 매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모든 거를 다 생략하겠습니다. 곧바로 테마주로 가겠는데 오늘 헬스케어 테마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정부에서요, 원격 진료 법제화 추진 소식을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강세를 띠고 있는데 비트컴퓨터가 상한가 살짝 풀렸네요. 단기 트레이딩 해달라는 전문가들의 주문이 있었습니다. 유비케어가 9%대 급등. 일단 다시 한번 헬스케어 테마가 돌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방산 테마예요. 방산 오늘 약하죠. 왜? 시리아 문제가 군사, 전쟁 안 나고 그냥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도 있대라는 분위기 속에 오늘 급락합니다. 스펙코드 두 자릿수 급락. 전문가들이요, 테마주 유의하라는 얘기 다시 한번 원론적이지만 교과서적이지만 다시 했습니다. 한 가지 더 볼 종목이 있습니다. 다날과 KG 이니시스 등이 포함된 전자결제주가 되겠는데요. 자, 전자결제주 잠깐 차트를 좀 볼 필요가 있겠어요. KG 이니시스입니다.
어머, 이렇게 됐네? 네, 그렇습니다. 이틀 연속이나 급락했고요. 엊그제 5%대 그리고 전일에 7%나 급락했습니다. KG 이니세스 전일 외국인이 네 번째인가로 많이 팔았고요. 기관이 제일 많이 팔았습니다. 이렇게 수급이 갑자기 꼴 때는 장사가 없거든요. 이 양봉을 지금 약간 훼손하는 이런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어제 음봉 직전까지는 괜찮은데 어제 음봉이 상당히 21선을 완전히 이탈하는 이런 음봉들이죠. 다날 같은 종목도 어제 예외가 아니게 상당히 많이 빠진 모습이 나왔습니다. 수급이 꼬이는 코스닥 종목들은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시장 팁 2000포인트 간다 쪽과 약간 그렇지 않다 쪽의 의견을 나누어서 정리한 것 빠르게 확인만 시켜드릴게요. 네, 코스피가 2000포인트 간다, 곧 이런 장이 열린다라고 하는 쪽은요. 리스크를 감내하면서 아마 투자하는 사람들이 경기 회복에 베팅하는 그런 분위기가 9월 내내 이어질 것이고 9월 위기설 글쎄 기다리는 조정은 아마 안 올걸? 마치 조선주를 우리가 사고 싶은데 싼 가격을 주지 않는 것처럼요. 그리고 무엇보다 외국인이 13거래 연속 거의 한 4조 가까이 담고 있기 때문에 수급은 모든 재료에 우선한다. 야, 사는 외국인 봐봐. 그런 얘기죠. 때문에 국내 경기 민감 대형주를 주목하자라는 의견이 많았는데 오늘 특별히 조선 관련된 팁들이 쏟아진 날이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중반 되면 아마 이런 상승세가 조금은 덜할 걸이라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한 발 물러있는 전략들의 이유를 보니까요. 코스피 12개월 선행 PER, 코스피의 밸류에이션이 이미 9.2배까지 올라서 8배 하던 것보다는 많이 올라서 싸다라는 느낌이 좀 덜해졌다라는 부분, 오를 만큼 올랐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펀드 환매 압력 때문에 기관의 매물이 계속 나올 텐데 이것도 역시 2000포인트 빠르게 가는데 저해 요인이다라는 분석입니다. 무엇보다 지금 12거래일 연속 코스피가 120포인트 올랐거든요. 단기 급등 부담 지울 수 없는 상황 속에서 2000도 다가오고 있고 추석 연휴가 껴있는데 그때 FOMC에서 뭔가 정책이 발표되면 시장은 아무 손도 못 쓰고 흔들릴 거다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제가 아까 조선 기자재주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의 트렌드는 따라가야 하되 굳이 대형주를 잡지 못했더라면 조금 덜 수익을 보더라도 포트폴리오를 리스크를 감내하면서 빨리 바꾸기보다는 중소형주 가운데 굳이 해답을 찾고 싶으시다면 전체적인 트렌드를 따라갈 수 있는 중소형주, 예를 들어 조선 기자재주 같은 것도 아주 좋은 해답이 될 수 있어 보이네요. 지금까지 최애리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9월 10일 뉴스인마켓입니다. 금융감독원과 관세청이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공동검사를 할 수 있게 돼 불법 사각지대에 대해 단속이 용이해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어 금감원과 관세청에 외환 공동검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합니다. 현행 시행령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행위와 관련해 수출입 관련 거래는 관세청에서, 자본 용역 관련 거래는 금감원에서 각각 검사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두 분야가 혼재된 사안에서는 검사가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습니다. 개정안은 금감원과 관세청이 모두 상대 기관의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고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이 같은 요청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원화와 유가가 오르고 있지만 일본 엔화는 하락하고 있어 수출에 비상이 걸릴 전망입니다. 지난 5월 벤 버냉키 미 연준 의장이 채권 매입 축소 발언 이후 달러화 대비 원화 가치는 2.45% 올랐습니다. 신흥국 통화 가치가 10% 가까이 급락하는 데 반해 나홀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정영식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미국 양적 완화 축소가 아직 불확실한 가운데 신흥국 불안 요인이 부각된 결과라며 한국은 상반기에 남북관계 리스크가 진정돼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수출 시장에서는 경쟁하는 일본 엔화가 원화보다 약세를 보이고 있어 수출에 지장이 생길 전망입니다. 엔달러 환율은 최근 달러당 100엔대를 다시 넘어서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시아 국가 간 펀드 시장을 개방하는 방안이 에이펙 회의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됩니다. 에이펙 21개국 재무장관들은 19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회의에 참석해 펀드 패스포트와 아태금융 포럼 설립 추진 등 역내 금융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펀드 패스포트는 참여 국가 간의 공무 펀드를 교차 판매를 자유롭게 허용하는 제도로 한국과 호주 등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에이펙 재무장관 회의에서 의견이 모일 경우 펀드 패스포트에 관심을 보인 국가들을 중심으로 2016년 제도 도입을 목표로 시범 운영을 시작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저축은행 수가 14년 만에 절반으로 줄어들자 금융감독당국이 긴급히 대책 마련에 나설 예정입니다. 1999년 186개에 달했던 저축은행은 지난 3월에 91개로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지난 1983년 249개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사정은 더욱 심각합니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일련의 부실 사태로 저축은행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 만큼 정보 공개를 강화하고 일부 규제 완화를 통해 재활의 기반을 다지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자기 자본 1,000억 원 이상인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지출도 허용해 자금난에 허덕이는 저축은행의 숨통도 틔워줄 예정입니다. 9월 10일 뉴스인마켓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